예, 지금 일본이 이제 그 무기 수출 족쇄를 풀었죠. 그래서 제2무기가 과연 뜰 것인가? 예,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뭐 전투기든 고급 공중 드론이든 미사일이든 아마 죽을 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강추하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이 방종관 한국국가전력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 이 프로는 보세요 한번. 좋은 프로예요. 제가 아마 국내에서 제일 먼저 이 일본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수출과 그것이 가진 의미를 다룬 것 같은데 유튜브랑 언론 다 털어서 이거를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본격적으로 방종관 센터장님을 모시고 한 20여 분에 걸쳐서 차분히 다루는데 이분이 말이 조분조분하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분 거는 거의 안 빼놓고 봅니다. 제일 참 볼만합니다. 네, 강추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 프로에서 일본이 이제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그러니까 PAC-3 MSE라는 거는 미사일 세그먼트 인핸스먼트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공 시스템에서 미사일 파트가 있고 레이더 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파트의 기능 강화, 업그레이드 버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PAC-3 MSE, PAC-3 중에서 미사일 파트를 강화시킨 것 그런 뜻이 되겠죠. PAC-3 MSE 미사일을 일본이 라이센싱해서 생산을 합니다. 예, 생산을 하는데 내수용으로만 생산하고 있죠. 예, 그거를 이제 이번에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수출을 하기로 했죠. 미국은 또 이 요청이랑 맞물려 있는 게 뭐냐면 나토가 한 발에 550만 달러, 한 발에 550만 달러로 1000발, 그러니까 550억 불, 550억 불이죠. 1000발이니까 예, 55 빌리언 달러니까 예, 그렇죠. 550억 불에 나토가 이제 공동 구매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서 열심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미국이 수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본이 이를 위해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이 지침을 사실상 변경했습니다. 이 내용을 저도 다뤘지만 이 방종관 센터장님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다뤄주더라고요. 지금 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아래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면허 생산 역수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 생산을 한 거는 부품은 수출할 수 있는데 그 시스템 전체는 역수출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왜 이런 거를 걸어놨냐면 미국의 무기 생산 기지 하기 싫다 이거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본에 면허 생산을 시키고 그 면허 생산 무기를 국제시장에 수출시키고 이거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면허 생산 역수출 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그 자체를 고친 게 아니라 그 하부의 운용 지침을 고쳐가지고 우회적으로 개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다룰 때 패트리어트 미사일 수출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이 미국 무기의 생산 기지가 되는 그러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방종관 센터장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 이 양반은 그 이력이 튼튼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포병 출신이고요. 포병이 수학적이죠. 특히 요새같이 이렇게 자동으로 하지 않고 옛날엔 다 그 기하학적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포병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합참 전력기획 그러니까 국방력 기획 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합참의 전략기획, 군사 전략기획도 있었고요. 국방부 군사보좌관이니까 이게 아마 장관보좌관일 겁니다. 장관 보좌하는 브레인 그런 역할도 했고요. 소장으로 예편하신 분입니다. 강추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7년에 되면 이제 일본이 방위비가 GDP의 2%가 되거든요. 그럼 연 120조 원이 돼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뭐 일본의 내부 방산을 키우고도 남을 돈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제2방산을 키우는데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주제로 오늘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방종관 이 센터장은 뭐 저처럼 이렇게 막 질러서 장담은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일본의 체질이 많이 약화돼 있어서
우리한테 큰 위협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이분도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넷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더 자세한 말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넷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거나 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본 방위 산업이 이제 그 갈라파고스 군도의 갈라먹기 생태계예요. 갈라. 예, 2번 갈라네요. 예. 이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건 고립되어 있는 생태계죠. 예. 그러니까 자기 혼자 뭐 꿀떡거리고 해요. 면허 생산도 하고 뭣도 하고. 근데 혼자 쓰는 무기로 해요. 또 자체 개발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발주를 줄 때 이 업체들 간에 그러니까 직분, 일본 사람들 왜 직분이라는 거 좋아하잖아요. 너는 이거 하고 난 이거 하고. 예.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이제 그 음식점 가면은 생선 초밥 하는 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김밥을 마는 걸 안 해요. 그 우리가 왜 대막기라 그래가지고 김밥을 나팔마리를 해서 먹잖아요. 나팔마리 김밥을 잘 안 해요. 우리는 뭐 생선 초밥 하면 당연히 뭐 열은 대막기 하죠. 뭐 안 말아준다 그러면 내가 말겠다고 손님들이 덤빌 테니까. 일본 사람들이 좀 이런 거를 그 내외를 심하게 하고 그 직분을 가르고 직분이란 단어로 그렇게 좋아하죠. 그 사람들이. 갈라먹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공기도 전투기는 미쓰비시, 수송기는 가와사키 뭐 이렇게 되죠. 수송기랑 또 수송기 변형시킨 거. 기체를 여객기 모양으로 변형을 시키고 엔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사실은. P1 초계기 이건 가와사키예요. 전투기는 미쓰비시고 좀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다가 일본 대기업이라는 건 뭐 예전부터 굉장히 세계적 규모로 큰 대기업들이니까 우리야 요새 커졌지만 이 대기업에게 무기 제조는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죠. 아주 작은 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목에 힘이 딱 들어가죠. 아, 이거 돈도 안 되고요. 골 아픈데 국가를 위한 사명감에서 저희가 그냥 해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태도일 거예요. 10중 8구.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규모가 안 되니까 중소기업은 줄줄이 방산업종을 포기를 해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방산을 포기한 중소기업 숫자가 100개가 훨씬 넘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들의 그 방식은 뭐냐면 소량을 이제 자체 개발 혹은 면허 생산을 한 다음에 본격 양산은 아예 안 해버리는 뭐 좀 이상한 그런 방식이 결국 되고 말아요. 사실은 우리랑 비교해서 훨씬 더 이게 지금 아마 타입 12 대한미사일 쏘는 광경 같은데 이 훨씬 더 그 좋은 대한미사일, 지상발사 대한미사일을 갖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 그러면 이거를 계속 우리처럼 성능 개량을 해왔으면 저거 뭐 500km, 1000km 가는 지상발사 대한미사일 스스로 만들고도 남았죠. 저기 순항미사일이어서 저렇게 로켓으로 이제 부스팅으로 해서 쏘아 올린 다음에 고도로 올라가면 로켓 부스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순항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M-3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소련으로부터 소련 망할 때 러시아로부터 그 군사기술 들여온 것 중에 이제 오닉스 혹은 야혼트라고 불리는 그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러시아는 인도 버전으로 공동 생산을 하고 있죠. 그게 브라모스입니다. 우리는 아마 그걸 훨씬 더 좋게 만들 거예요. 그게 문재인 정부 말에 느닷없이 발표를 했죠. 2021년 말인가 뭐 그렇게 느닷없이 발표했죠.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나도 국방이고 나도 강성이야 뭐 이렇게 이제 펴내는 거지 뭐.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방식이 뭐냐면은 뒤에 로켓 추진체가 다 타고 나면 여기 뒤에 공간이 남잖아요. 그 공간이 램젯 엔진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게 이걸 이제 통합 램젯 방식 주로 이제 액체 램젯인데 통합 램젯 방식 IRJ라 그럽니다. 우리는 러시아 기술을 들여다가 개량을 해서 우리의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일본은 이거를 공대함으로 자체 기술로 이미 만들었어요. 그게 ASM-3입니다. ASM-3. 그러니까 뭐 찝쩍찝쩍 하면서 굉장히 그 첨단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본격적으로 무기를 만든다든지 그걸 더 개량을 해가지고 사거리를 늘리고 버전을 막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뒷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특히 이제 어디서 저는 일본의 그 생태계를 어디서 느끼냐면, 이제 고급 공중 드론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폭장량이 내부가 한 500kg, 500kg, 1톤 이렇게 실을 수 있는 대형 공중 드론들은 고급진 거, 무인 편대기, 그러니까 무인 전투기 이런 것들은 그게 MTC야,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그러니까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는 국제 조약에 의해서 기술, 부품, 완제품 전부 다 그러니까 국제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KF-21 유인 전투기를 만들 때는 G2로부터 F414 400을 엔진을 사다가 만들 수가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고급 무인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 G2로부터 F414 400 엔진을 사겠다 그러면 G가 안 팔아요. 못 팝니다. 조약 위반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급 공중 드론은, 그러니까 그게 뭐 폭장량이 100kg, 200kg밖에 안 된다 뭐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고급이 되면 이게 이제 전 세계가 딱 클래스가 둘로 나뉘는 거죠. 자체적으로 엔진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데는 고급 공중 드론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거고, 안 되는 데는 그게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본은 이거 상황을 보면 이 일찌감치부터 최상의 고급 공중 드론을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일단 일본 엔진 조금 이따 정리해 드릴 텐데요. 예, 일본 엔진 훌륭한 거 한 3종류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다음에 일본 레이더 기술, 뭐 에이사 레이더,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그거 원리를 일본이 개발한 거니까. 비행제요. 자기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전투기, 수송기, 초계기를 다 스스로 바닥서부터 만들었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라고 한 건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온 요거예요. X2 신신 식증기. 예. 이거는 요새는 안 만들죠. 2018년에 저거 날았습니다. 무엇을 테스트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굉장히 작은 기계고 스텔스라 그러는데, 스텔스 기능을 테스트한 건지 그 소형 엔진을 테스트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급 공중 드론을 염두에 두고 소형 엔진을 테스트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쟤를 그냥 자동화 시키면은 바로 고급 공중 드론 되는 거예요. 제가 스텔스 형상이거든요. 이미 아주 작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런 거가 다 있단 말이죠. 일단 이제 엔진을 잠깐 살펴볼게요. 일본 엔진은 이거 좀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IHI라는 회사가 하죠, 엔진 쪽은. 지금 이제 돌아가는 엔진 제가 확인된 것만 해도 F7, 그 다음에 XF5, 그 다음에 XF9 그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F7을 보세요. 그럼 길이는 2.7m, 직경은 1.4m. 직경이 크고 길이가 짧죠. 이게 여객기 엔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F답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이 추력이 그래서 13,000파운드쯤 나옵니다. 2차 연소는 없죠, 당연히. 여객기 엔진 같은 거 2차 연소 안 두니까. 터빈 입고온도 이게 뭐 그렇게 높지 않아요. 1500도씨 옛날 정도 스타일이죠.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소음이 낮아요. 76데시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길거리에서 트럭 지나가는 정도 수준일 거예요, 이게. 76데시벨. 적용이 이게 P1 초계기에 4발을 답니다. 이 P1 초계기를 하겠다고 엔진을 개발한 애들이에요, 얘들이. 60대 초계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한 200대 쓰고 있는 거예요. 예비 부품까지 해서. 그리고 끝. 아마 초계기가 그 소리가 덜 나면은 좀 더 수면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잠수함 입장에서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나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잠수함도. 아마 그래서 저렇게 작고 저소음인 엔진을 만들어서 그걸 4개를 채운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감히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건 지금 적용되어 있는 엔진이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XF5는요. 이거는 X2 실증기에 적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작은 엔진이에요.
길이가 3m니까 F414가 거의 3m 80쯤 되니까 F414보다 작은 거죠. 길이 요만밖에 안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직경이 61cm니까 F414가 89cm잖아요. 그러니까 F414의 3분의 2야. 그러면 단면적은 F414의 9분의 4란 소리 아니에요. 단면적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 F414 엔진의 절반도 안 되는 사이즈죠. 그런데 그 무게도 644, 절반도 안 되고 추력은 얼마나 나오냐. 드라이 때 추정이 무려 7,000파운드 나옵니다. 이게 거의 크기랑 비례하거든요. 그러면 이 크기로 그냥 가져가면 14,000파운드 나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드라이 추력이. 그리고 2차 연소 추력은 11,000파운드 나오고요. 크기 2배로 늘리면 아까 크기가 9분의 F414 대비 9분의 4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36분의 12. F414 대비 거의 3분의 1 수준인데 추력이 절반이 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터빈 입고 온도가 1600도고요. 예, X2 실증기에 사용돼서 아까 보신 F2 실증기가 날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나선 얘를 어디 쓰는지 아직 안 쓰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좀 무시무시한 엔진을 만들었죠. 예, 길이가 XF9입니다. 이건 길이가 4.8m. 이 정도가 되면 F35에서 쓰이는 엔진보다 한 1m 짧은 거예요. 80cm 정도 짧아요. 예, 이 정도. 예, 짧습니다. 걔가 5.7m쯤 될 거예요. 직경이 1m. 직경이 1m면 F35에서 쓰이는 게 직경이 1m 17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한 6분의 5쯤 되는 거죠. 네, 무게는 안 알려져 있고요. 드라이 추력이 무려 24,250파운드입니다. 그리고 애프터 버너 추력이 33,069파운드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집 대비해서는 굉장히 파워가 잘 나오는 애예요. 그리고 얘가 터빈 입고 온도가 무려 1800도씨입니다. 그리고 뒤에 편향 노즐을 달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편향 노즐까지 이미 설계 끝나서 구현 끝난 걸로 합니다. 그러면 터빈 입고 온도가 1800도씨이고 이거 거의 세계 최고 수준 중에 하나죠. 이 정도면. 미국의 최첨단 엔진이 1980도입니다. 한국이 지금 개발 완료하려고 하는 거 5,500파운드 코아가 5,500이면요. 실제로 드라이 추력은 8,000파운드 나옵니다. 왜냐하면 코아 주변으로 가는 그 바이패스 그 공기가 또 추력을 만들어내요. 그 비율이 전투기의 경우에 보통 코아가 70%, 바이패스가 30%쯤 됩니다. 추력 비율이. 여객기는 거꾸로고요. 코아가 30%, 바이패스가 70%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아가 5,500파운드 나오면은 그걸 7분의 거기다가 7분의 10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약 8,000파운드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게 보면 코아 5,500파운드 이거 뭐 팬 달면 8,000파운드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숫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무인기에 쓰겠다고 지금 5,500파운드, 코아 5,500파운드, 드라이 8,000파운드짜리 지금 뭐 오늘 완성이냐 내일 완성이냐 하는 단계쯤 와 있을 텐데 그게 보면은 그 터빈 입고 온도가 F7급이에요. 1,500도. 일본의 한 20년, 30년 전 거. 일본이 무시무시한 그 고급 공중 드론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실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엔진부터 레이더부터 또 비행기를 만들어 본 경험, 그것도 전투기, 그것도 5세대 전투기죠, 일종의. 그 아까 보신 거, 그 X2 신신, 예, 작은 5세대 형상, 예, 전투기, 그 다음에 수송기, 그 다음에 초계기 다 만들어 왔다고요. 전자 강하고. 이제 우리 거의 다 따라갔죠. 엔진만 있으면 조금 있으면 우리도 따라가죠. 한 5년, 10년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안 하고 있어. 이게 왜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 중국과 맞서려면 저런 거 하나 제대로 된 거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해서 운영할 수 있는 무슨 비행기도 얼른 뚝딱거리고 하나 만들고, 근데 안 해요. 하겠다는 발표도 없고. 그래서 그게 참 궁금한 거예요. 미사일도 그랬죠. 전투기도 그렇죠. 드론도 그렇죠. 아까 그 X2까지 뭔가 테스트한 다음에 그거 딱 끊어버렸거든. 그게 언제 끊겼나? 2020년경인가? 2018년경인가 딱 끊었어요. 한번 그때 그 초도 비행하고 테스트한 다음에. 뭘 테스트하고 왜 끊었는지 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4가지 정도 요소가 이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봐요. 우선 하나는요, 군사를 싫어하는 정치 문화가 있어요. 무기와 군사에 대한 염호가 뿌리 깊습니다. 일본인들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무기 강화하고 제2무기 강화하고 군대 키우겠습니다 하면 낙선해요. 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일 죽창파리들이 너무 엉터리 소리를 많이 해놓은 거지. 굉장히 그 유권자들이 싸늘해요,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국가 전략 및 국가 의지가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제2방산을 키우고 군사력을 키우겠다라는 국가 전략 및 국가 의지가 굉장히 미약해요. 세 번째는 요즘도 작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유리천장이 존재했겠죠. 패전국이고 일본처럼 끔찍한 상대방이 없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쟤들 힘 키우게 내버려두면 안 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공작도 있었을 거고 뒷다리 잡기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중국 때문에 없어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일본의 그 지배층이 굉장히 그 복잡하고 분열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요. 미국에 대한 앙금이 굉장히 깊게 깔려 있고요. 러시아나 중국이 성장을 해서 이 세계 질서를 개판을 쳐주기를,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숨을 좀 쉬고 사는 그런 그 흐트러진 세계 질서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제 말이 아니라 특히 세 번째 그 피해의식과 두 번째 피해의식과 첫 번째 피해의식과 세 번째 그 소망, 이거는 그 BBC 기자로서 일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일본에서 오랫동안 특파원 생활을 하다가 영국에 돌아가면서 그 BBC에 기고한 그 에세이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1945년 이후로 계속 작동을 해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국과 소련, 러시아가 개판치는 그러한 질서의 파괴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50년대 중반부터 25년 동안 이어진 이제 제1교포 북송, 조총련 방치, 북한 간첩 조직 방치, 이런 거랑도 이게 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가 1945년부터 따지면 지금 몇 년이야? 70년, 거의 80년 가까이 되잖아요. 거의 7, 8년 되는 세월 동안 이게 이어지니까 이게 내면화됐을 거 아니야. 더 이상 미국이 유리천장을 놓고서 일본의 뒷다리를 안 잡아도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주저앉는, 그게 아주 내면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저런 한 4가지가 작동을 해서 어떤 그 침체와 무기력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군사력 증강과 거기에 맞물리는 제2무기의 발전, 이게 절대로 순조로울 리가 없다. 특히 제2무기 발전은 순조로울 리가 없다. 이 체질로 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랑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이 역동적 민주주의, 국가 전략, 국가 의지, 이거는 셋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걸 최근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치 철학자들 중에. 민주주의가 역동적일 수도 있고 역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요식적으로, 특히 내각 책임자에게 심한데, 서로 권력 갈라먹고 서로 나불 키는 일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 그럼 아무런 역동성이 없죠.
이런 상태에선 국가 전략이 안 만들어져요. 당연히 국가 의지도 날카롭게 벼려지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현대 문명, 풍요를 달성한 현대 문명 국가의 함정이에요. 즉 역동적 민주주의, 국가 전략, 국가 의지 삼각구도가 이게 시들어 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아무도 아무에게 싫은 소리, 미운 짓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극단적 부비부비 뜨듯뜨듯 사회 풍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크라 터졌을 때 마크롱의 태도, 우크라 터졌을 때 초장의 그 숄츠의 태도, 독일 숄츠 지금은 착해졌지만 이런 거라고요. 우리가 우크라 사람들과 고통을 같이 해서 부담을 같이 지고 지금 뭐 에너지 가격 오르고 다들 개고생하지만 여기서 우리 살림을 축내가지고 우크라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그 우크라하고 빨리 전쟁 끝내라 그래. 왜 세상은 시끄러워. 아무튼 끝내. 땅 좀 잘라주고 끝내라니까. 이런 식의 태도가 되는 거지. 자기 국민한테는 절대로 싫은 소리, 미운 짓 해서는 안 되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어떤 그 뜨거운 감자는 전부 다 싫어. 세상은 뜨거운 감자가 멸종해야 돼. 뭐 이런 태도. 삶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는 존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태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태도 가지고 일이 되겠냐고. 일이 안 되죠. 한국은요. 제가 이걸 뭐 이름을 우육박 34년이라고 했는데 우남 이승만, 6.25, 박정희 여기만 해도 1945년에서 1979년까지니까 이게 34년이죠. 그런데 신군부가 이걸 잘 물려받아서 위대한 타협까지 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경제 발전시키고 한편으로는 정치 타협해내고 한편으로 국가 안보 지켜내고 신군부가 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상하게 뒤집어 씌워갖고 욕을 보인 게 김영삼이지. 그러니까 신군부가 추가 14년이거든요. 80년부터 잡으면 80년부터 93년까지니까 14년입니다. 신군부가 딱 14년, 13년.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하면 48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 지금 오늘까지가 지금 한 80년, 78년이죠. 78년인데 그중에 48년이 이걸 밑을 다져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30년 동안 내달려 온 거예요. 고도화시키면서. 그래서 한국은 이 48년을 반세기를 다졌기 때문에 이게 작동을 해요. 역동적 민주주의, 국가의지, 국가전략 이걸 계속 찾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아무리 종북이 설치고 친북이 설치고 뭐 이래도. 일본은 반면에 일단 민주주의가 역동성이 있냐. 일단 내각 책임제라서 역동성이 뚝 떨어지죠. 대통령 중심제보다. 근데 이 내각 책임제 의원들이 가문 세습으로 뽑히는 사람들이 한 3분의 2, 4분의 3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의원직이 가문 세습이 그렇게 많어. 뭐 다 상원만 뽑나? 세습 상원제만 하나? 좀 이상한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역동성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국가 전략을 형성하려는 다이내믹이 부족해요. 이게 왜 그러냐? 신중하게 타협해야 되고 배려 깊게 분점해야지. 역할, 먹을 거. 그게 룰이야. 그게 우리가 뭘 비저닝 해야 되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두 번째, 세 번째야. 서로 기분 안 나쁘게 하고 서로 딱 직분과 분수를 지키면서 서로 잘 갈라먹는 구조 만드는 거. 그거 중요한데 그거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순간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손앞에 붙이고 누군가는 욕해야 되고 누군가와는 싸워야 되고 누군가와는 대립을 해야 뭔가 벽이 깨지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국가의지 기피증이죠. 국민들이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 의지가 생기는 것 자체를 염호하는 거야. 그거 해갖고 우리를 피바다로 끌고 들어갔다. 이게 아주 백혀 있는 거예요. 관념이.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프로젝트들. 미사일은 전략화되면 점점 더 그렇죠.
그다음에 고급 드론, 전투기 뭐 이런 것들은 이거 제대로 가겠냐? 저는 상당히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